드라마제니입니다. 조명가게 드라마가 사회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웹툰으로 나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드라마의 첫 장면은 웹툰에 나왔던 것과 같은 톤으로 으스스한 한밤중의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어둠 속에 혼자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데요. 362번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김현미는 매일 밤 정류장에서 홀로 있는 그녀를 보게 됩니다. 넋을 놓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매일 늦은 밤까지 무슨 이유로 이러고 있냐며 말을 걸어보지만 여자는 그저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했었는데요. 김현미는 자신이 타고 온 버스가 막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를 기다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을 해주지만 여자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매번 그런 모습을 보다가 어느 비 쏟아지던 어두운 밤엔 김현미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흠뻑 비를 맞은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라도 잡아주려 했지만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현민의 집으로 함께 가고 싶다고 했네요. 결국 김현민은 자신의 아파트로 큰 캐리어를 들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두 사람을 세밀하게 눈여겨보았다면 조금은 뭔가 이상한 상황을 알아챌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한다는 남자 김현민의 옷차림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똑같다는 것이죠. 옷 매무새나 양태로 봐서 같은 옷을 매일 입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남자는 같은 차림으로 매번 같은 일을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드라마 사회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김현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인데요. 36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그는 지금 코마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옷은 그가 입고 있었던 마지막 옷차림이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하얀 소복을 입고 자기 몸집만큼이나 큰 캐리어를 들고 김현민을 기다렸던 그 여자는 누구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자는 중환자실 코마 상태인 김현민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의 아파트까지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역시 사회의 힌트가 조금 나왔었는데 시청자분들 알아차리셨나요? 김현민의 아파트 바로 옆집에는 고등학생인 현주와 현주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현주는 대부분 저녁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골목 끝 조명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전구가 나갔다고 엄마가 사오라고 시키는데요. 이 일은 어김없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이상하죠? 전구가 그렇게 잘 나가서 매일 딸아이에게 전구를 사오라고 시켜야 할 입장의 엄마라면 한꺼번에 10개쯤 사놓거나 자신이 대신 사러 갈 수도 있을 테지만 한 번의 어김도 없이 거의 매일 현주는 조명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서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전구를 사러 가지 않고 딸아이 현주가 매일 사러 가는 데는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일단 현주 엄마 정유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지금 상황,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희는 이미 염까지 마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었죠. 마치 저승사자 앞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현주는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엄마에게 왜 말을 하지 않냐고 보채는데요. 정유희는 염을 하는 과정에 입에 솜이 꽉 들어차 있어서 잠깐씩 집으로 돌아와 현주를 맞이하지만 말을 전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두 모녀는 껴안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서로 토닥이기도 하는데요. 사회의 마지막 부분에선 정체불명의 소복을 입은 여자가 현주 아파트 도어뷰어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둘이 같이 있었다고 했니? 궁금해. 서로 알고 있는지. 현주는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의 옆집을 들락거리는 걸 본 적이 있었죠. 다음 날은 전구를 사서 집으로 가는 어두운 골목에서 다시 묘령의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현주는 뭔가 섬찟한 느낌에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결국 이미 세상을 떠난 정유희와 코마 상태인 현주가
서로의 상태를 알고 있는지 소복녀는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었죠. 왜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김현민이 앞서 말한 대로 코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묘령의 이 여자는 어떤 상태기에 두 모녀의 관계가 그렇게 궁금한 것일까요? 대본을 쓴 원작자인 강풀 작가는 김서연 배우가 연기하는 정체불명의 여인 이지영의 동선을 중심으로 그를 따라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서부터 이지영이 버수정류장에 앉아 있었고 결국은 김현민과 연결이 되면서 아파트 옆집의 현주도 만나고 어두운 긴 골목을 떠도는 고등학생 지웅이도 만나고 조명가게도 들러 형사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조명가게 드라마에는 상징적인 장소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한 곳은 방금 말씀드린 조명가게가 그곳이고요. 다른 한 곳은 박보영 배우가 권영지 간호사로 등장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이 드라마는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처럼 검은 선글라스를 낀 조명가게 주인인 원영과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친절한 간호사 권영지가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인데요. 조명가게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중환자실은 육체를 다루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조명가게와 중환자실은 한편 대비가 되면서도 한편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중환자실의 코마 상태인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삶의 세상으로 다시 올 것인지 하는 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그 의지를 다루는 곳이 영적 영역인 조명가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지가 있어야 영적인 부분을 다시 획득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육체의 상태는 중환자실에 갇혀있는 그들은 다들 어디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조명가게 드라마는 그들이 헤매고 있는 이승 같기도 하고 저승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명가게 드라마는 휴먼 드라마로 사랑과 인간애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사회분의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공포와 미스터리, 스릴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모두 시청을 하신 후에는 엄청난 반전을 통한 놀라움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선사받게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제일 먼저 언급이 된 소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성은 김설현 배우가 이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미 드라마에 나왔지만 그녀는 비 내리는 저녁 길고 어두운 골목에서 현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봤지? 지금도 보고 있고. 여자는 현주에게 말을 건넸고 현주는 놀라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현주는 옆집에 이지영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현주는 가급적 모른 척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면 조명가게 주인 원영이 이상한 모습의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영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운영하는 조명가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손님이 들어와 무언가를 찾을 때 반드시 그 물건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일 자신의 가게에 들르는 단골인 현주와 제법 친하게 되었네요. 무슨 이유인지 매일 전구가 나간다고 매일 하나씩 전구를 사가는 현주인데요. 원영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현주처럼 그냥 손님뿐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 즉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존재들도 있어서 현주가 혹시 그런 존재들의 혼란을 가지게 될까봐 뭔가 이상한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재미있는 건 원영도 그리고 현주도 현주가 코마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놀이터에서 동상에 걸린 것처럼 추위에 떠는 아저씨를 만났을 때도 엄마한테 빨리 가야 한다면서 급히 자리를 피했었죠. 사실 동상 걸린 아저씨는 원작에서는 다루지 않은 인물입니다. 상일면과 식당 주인을 범인으로 쫓는 형사 역시 원작에 나오지 않는데요. 또 한 사람, 상일면과 식당 주인 역시 드라마에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형사는 고독사하게 된 노인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마지막으로 짜장면을 배달한 상일면과 식당 주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네요. 당신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
형사는 상일면가 주인과 몸싸움을 하다 어떤 여자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는 바로 얼마 전 자신이 수사했던 여자였네요. 사귀던 남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생을 하다 그 남자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던 건데요. 그 수사를 자신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자를 모를 리 없었죠. 형사님, 눈이 좋으시네요. 저 여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놀라운 건 형사의 말을 받아친 상일면가 주인이었네요. 바로 이 말에서 상일면가 주인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아보는 신비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이 되죠.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잘난 척을 뽐내던 형사 역시 드라마 사회의 마지막 부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확인하셨을 텐데요. 앞서의 스토리 전개를 보면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명가게 사장과 중환자실 권영지 간호사는 영역이 다른 인물이라 제외하고 본다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이지영과 그리고 현주의 엄마 정유희, 그리고 상일면가 식당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속하네요. 이미 죽었지만 아직 저승으로 가지 않은 상태로 머물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코마 상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언가 이유가 있어 이승을 떠나지 않고 시한부로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지영이 옆집 현주를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현주에게 엄마가 있고 엄마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그 엄마가 코마 상태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엄마와 현주가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 이지영에겐 매우 중요하게 보였었네요. 왜냐면 이지영이 한밤중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김현민이며 그 역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코마 상태의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이지영은 그들이 떠도는 세상으로 직접 들어가 그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지영의 행동으로 알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제대로 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아파트를 구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매일 퇴근해 돌아오는 김현민을 기다렸지만 어느 날 김현민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타고 다니던 362번 버스가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이 버스의 사고는 이 드라마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중환자실 담당하는 권영지 간호사가 어릴 때 코마 상태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지만 그때의 경험 때문에 가끔씩은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걸 본다고 했는데요. 드라마사회의 중간 부분 권영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남자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감독은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텅 빈 병원 지하주차장을 혼자 걷는 권영지의 모습을 2중 3중으로 화면에 등장시켰죠. CCTV를 통해서도 권영지 혼자만 보이는 각도로까지 구현을 하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식으로 그의 존재를 시청자에게 알렸었네요. 권영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볼 수 있으니 말이죠. 권영지는 남자가 자신과 같은 병원 8층 중환자실을 간다는 걸 알고는 늦은 밤엔 중환자실 면회가 불가하다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중환자가 많습니까? 사고당한 중환자들 말입니다. 남자는 권영지에게 불안해하면서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 다 깨어날 수 있나요? 권영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네요. 그야말로 다들 중환자 입장이니까요. 깨어나는 건 각각 환자들의 의지에 달린 거라 말했었는데요. 잠깐의 대화였지만 남자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미 시청자에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걸 시사했으면서도 사고당한 중환자들이 어떤지 깨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걸 보니 사고당한 중환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인물 같은데요. 그리고 그의 옷차림에서도 일부 짐작은 가능했습니다. 셔츠가 자동차 운전기사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조명가게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박혁건 배우가 미리 말한 게 있습니다. 자신은 버스 운전사 오승원 역할을 맡았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권영지 간호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사람은 박효권 배우니까요. 박효권 배우가 맡은 오승원 역할은 김현민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탔던 362번 버스 운전사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죄책감을 엿보이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아마도 자신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에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연출로 봐서는 버스가 한강다리를 건너다 갑자기 강으로 추락하게 되는 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실 원작에는 버스기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냉동차 기사가 주범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버스기사 오승원 역할을 맡았다는 박효권 배우의 말 한마디가 드라마 스토리 추리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이었네요. 사고당한 중환자라는 표현과 사회의 마지막 부분에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모습이 중첩이 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모두 362번 버스를 탔고 사고로 엄청나게 다친 사람들의 조합이라는 것인데요. 중환자실 환자 중에는 썰렁한 빈집에 이사 들어가 이상한 일을 겪는 시나리오 작가 선혜가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 환자 중 유일한 여성인데요. 선혜는 계속 전구가 나가면서 주인이 잠궈놓은 방 한 군데만 눈이 부시게 환한 불빛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둡고 긴 골목의 존재를 알게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통과하는 고등학생 지웅과도 대화를 하게 되죠. 그 지웅 학생 역시 중환자실의 환자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가장 위독한 사람은 바로 김현민입니다. 이지영이 현주의 엄마와 현주 관계를 궁금해한 건 코마 상태인 현주와 세상을 떠난 엄마 정유희가 어떻게 서로의 상태를 알고 있으며 소통하는가 하는 문제였죠. 왜냐면 자신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드라마가 더 진행이 되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지영은 김현민의 부모님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손톱이 손가락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유도 자신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이지영이 코마 상태인 김현민과 소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했는지 진심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보이네요. 이제 자신의 삶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김현민을 살려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의료진은 김현민을 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죠. 그 의지가 어디서 오는지 의료진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권영지 간호사가 말했죠. 그 의지가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의식 없는 코마 상태의 그들이 다시 삶으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인데요. 그 의지 역시 환자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와 정성으로 그 의지가 보태진다는 의미였네요. 그 의지를 조명가게와 연결을 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정유희는 왜 매일 현주에게 전구를 사오라고 시키는 것일까요? 조명가게에서 희망을 찾고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죠. 환한 빛으로 자신의 삶을 밝히라는 의미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전구는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정유희는 현주가 스스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일 텐데요. 지금 목숨이 가장 위태로운 김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는 바로 이지영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선혜 역시 코마 상태입니다. 빨간 구두를 신은 혜원이 지금 조명가게를 들락거리면서 온갖 정성으로 선혜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요. 고등학생 지웅이 골목을 지나다 환하게 켜진 창문으로 누군가를 보았다고 했던 게 선혜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었네요. 바로 그 뒤에 서 있던 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혜는 아직 자신의 뒤에 세상을 떠난 혜원이 서서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인다는 걸 모르지만 정유이는 딸 현주를, 이지영은 연인 김현민을, 그리고 혜원은 선혜를 지켜주려고 안간힘으로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비 오는 날 골목에서 만나게 된 지웅이 우산을 씌워주자 이지영이 물었었죠. 너는 여기 혼자 왔냐고 말이죠. 현주에겐 정유이가, 선혜에겐 혜원이, 김현민에겐 이지영이 옆에 남아서 의지를 만들어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웅은 혼자였죠. 그래서 지웅은 골목에 넘어진 채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런 의지가 결국 코마 상태에 빠진 자신을 구하는 최고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조명가게 드라마에는 세 개의 길이 나옵니다. 아주 길다란 길인데요. 중환자실의 병실 앞으로 난 기다란 복도, 그리고 조명가게로 가는 깜깜하고도 좁은 긴 골목길, 그리고 병원의 영안실로 가는 긴 복도. 또 하나 비슷한 상징이 있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에 등장하는 기차, 그리고 수평선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의지를 통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흉측한 모습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코마 상태에 빠져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편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 드라마의 주제는 휴먼입니다. 또 사랑과 정성입니다. 이지영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또 정유이가 사랑하는 딸 현주를 살려내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될지, 그리고 버스 운전사 오승원은 죄책감을 씻기 위해 무엇을 하게 될지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상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격을 하게 될지 그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사회가 공개가 되고 이제 나머지 사회가 남았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명가게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